스카이어 스르프 타임즈 2024년 3월 26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소식통들은 중국의 위협이 다가옴에 따라 미국의 눈이 일본 내 군사 지휘로 바뀐다고 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세 사람의 기자가 로이터를 통해서 오늘 보도를 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 달 4월 10일로 돼 있는데 우리나라 총선 날이네요. 동아시아 사령부 구조에 대한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잠재적 변화에 대한 회담을 포함하여 더욱 긴밀한 군사 협력에 합의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 자위대를 SDF라고 부르는데 이 자위대 본부장의 대응으로 일본 내 병력을 감독할 4성급 사령관을 미국이 임명하는 것을 고려한다. 거기에 대응해서 그렇게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월요일 정례 브리핑에서 보도 내용을 묻는 질문에 우리가 계획한 연합사령부가 어떻게 한미 공조를 강화할 수 있을지 논의 중. 요게 번역이 뭐 잘못된 것 같은데 일미겠죠, 일미.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오스틴 국방장관하고 그 일본의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가 그 만났다고 그러고요.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주로 그 우려하는 게 불과 100km, 62마일 떨어진 대만의 일본 그 영토, 그러니까 오키나와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그 밑에까지 무슨 섬이 있는 것 같은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거를 언급하면서 이제 한미는 벌써 연합사령부로 돼 있었죠. 그렇게 돼 있는데 일본도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것 같습니다. 어, 우리는 바로 저기 국경을 북한하고 맞대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일본은 이제 섬나라로서 사실 우려하는 것은 북한도 들어가긴 할 텐데 일본 입장에서는 대만이 침략을 당하면 자기네까지 이제 그 파급 효과 그러니까 그쪽을 매우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 러시아 쪽 그 살린 그 북방도서 그 관계는 좀 미비한 그 정도 순이겠죠. 어쨌든 그 일본이 그 GDP의 2% 정도 국방비를 그 올리겠다. 2배까지.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한미 연합사령부와 같이 미일 연합사령부화 될 것 같고요. 일본은 이제 그 전범 국가라는 틀에서 벗어나 가지고 보통 국가가 되어 갈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일이 발생될지 한미일 동맹이라고 친다면은 유사시에 한미일 연합사령부가 또 생길 수도 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시다 총리, 김정은과 회담 의향 김여정이 표명했다. 일의 양보 요구, 북 이렇게 시사통신이 3월 25일 오후 6시에 시간을 제가 일부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일본 측에서 먼저 그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북측에 전달해 왔다고 자기네들이 밝히고 있는 거면서 북일 관계 진전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일본의 정치적 결단이라며 일본 측의 납치 문제에 양보하라고 촉구했다. 그렇게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는 거예요. 수상은 지금까지도 북일 정상회담의 의혹을 나타내왔지만 담화에 의하면 이번은 다른 루트로 회담의 의향이 전해졌다고 한다. 다른 루트가 뭔지 모르겠는데
김여정은 담화에서 일본이 납치 문제를 고집한다면 수상은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견제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는 납치 문제는 해결 완료라고 하는 종래의 입장을 재강조했다. 그래서 마음만 가짐으론 불신과 오해로 가득 찬 양국 관계를 풀어낼 수 없고, 자기가 결심한다고 우리 지도부와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총리는 알아야 한다. 이런 얘기는 네가 만나고 싶어도 우리가 뭐 그냥 헬렐레 하고서 만나주고 그럴 나라가 아니야. 이렇게 이제 좀 건방지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존감의 표현일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이런 생각, 제 생각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일본 자신들과 직접 관련된 북한 뉴스, 관계 뉴스는 아직 한국 언론 보도가 나온 후 하고 있는 시간대로 파악이 됩니다. 우리나라 뉴스가 먼저 나왔어요. 한마디로 양쪽 모두 제스처에 불과한 것 같다. 일본의 북한과의 교류를 의도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기시다가 먼저 일본이 제시한 거죠. 남한을 위해서는 아닐 것이다 이거예요. 일본이 북을 접촉하려 하는 의도에 뭔지 모르지만은 한국은 그쯤에서 꼭 나오는 게 독도 교과서 니들 그러면 안 되지라고 꼭 우리도 들고 나와요. 그건 정권이 어떻게 베끼든지 간에. 그래서 그런 북한하고의 접촉은 우리하고 먼저 이바구를 해한 다음에 얘기해야지 기시다. 한일 관계 정상화까지 다 이렇게 잘 됐는데 독자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북한은 남한하고 이제 대화를 완전히 끊고 이제 김정은이는 남한은 이제 자기네한테 주적이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런 마당에서 북한하고 대화를 시도해? 그러면 뭐 하자는 얘기야 도대체?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한국 입장에선. 그러니까 일본이 그렇게 나오면 우리가 독도 교과서 문제를 또 딱 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6시였는데 21시면은 좀 시간이 조금 지나가지고 다리 역할 기대하나 한미공조 흐지부지 의도도 요렇게 일본에 그 접촉하려는 의도가 뭐냐고 물어보려고 하니까 요렇게 또 시사통신이 이 1시간 후 정도에 또 발신을 했어요. 북한의 김여정 조선노동당 부부장이 기시다 후미오 수상으로부터 정상회담의 의향을 전달받았다고 밝힌 배경에는 안전보장면 등에서 협력을 깊게 하는 일미한의 보조를 흐트러뜨리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니까 어떤 그 관심의 축을 그 이 관점을 살짝 바꾸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와요. 한국과의 대화의 창이 닫히는 가운데 북한이 11월의 미 대통령 선거를 노려 일본을 북미 정상회담의 다리 역할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냐? 이런 한국의 전문가의 견해가 있다 이거죠. 한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대미관계 전진 전방도 없는 북한으로서는 정상회담의 의욕을 보이는 일본과의 관계만이라도 개선해 놓고 싶은 속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한미일 가운데 북한이 가장 중시해 온 곳이 미국이다. 하지만 북미 관계는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냉각되고 있다. 미 대선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재선 가능성이 전해지고 있어 북한은 그전에 미국과의 교섭 재개의 기회를 찾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 총리의 4월 방미를 앞둔 타이밍을 의식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조금 처음에 일본의 의도가 뭐냐고 묻고 싶은데 이게 이제 그 화살을 북한의 의도가 뭐냐 이런 쪽으로 자기네가
먼저 한 게 아니고 북한이 대화하려는 것 같다는 식으로 기사를 살짝 바꾼 것 같은 기분이 든단 말이죠. 아니, 기시다가 먼저 대화 용의를 내비친 처음에 일본의 의도는 무엇이었는지 이게 그 내용을 읽어보면 본말이 전도된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 느낌이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뉴스를 이렇게 쭉 훑어 보니까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 불출석 이유 묵묵부답. 박현준 기자가 뉴시스에서 보도를 했는데 그 재판 출석의 내용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등의 혐의 재판이다. 그런데 이 어저께 제가 LA 타임즈에 LA 타임즈가 민주당 친민주당 언론인 것 같아가지고 트럼프 이름을 자꾸 그 언론에다가 많이 얘기를 하지 말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트럼프를 기억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 첫 번째도 그의 이름을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마세요. 전 대통령이라고만 불러요. 이름을 하지 말고. 둘째, 그에 관한 이야기들을 인쇄하고 텔레비전에 내보는 것을 그만두시고 그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할 때는 적어도 그의 사진을 보여주는 것을 자제하세요. 요거 그대로 이재명한테 써먹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입장은 완전 반대 입장이지만은 결과적으로 언론은 이재명의 거짓말에 대해 대중에게 계속 경고해야 합니다. 아마 그들은 진실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진실을 보기 시작할 것이다. 첫째, 그의 이름을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마세요. 야당 대표라고 불러요. 그 다음엔 똑같습니다. 괜히 언론에 이재명 많이 띄우지 말라 제 요구사항은 그겁니다. 나쁜 뉴스도 이 트럼프처럼 고난받는 지금 현 정권이 자기를 몸매를 때리고 하려는 것 같다는 식으로 지금 이게 이제 작전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ISIS-K의 모스크바 공격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격화 위험, 마이클 브런디지가 에코노 타임즈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어떠한 개입도 재빨리 부인을 했는데 ISIS, 특히 아프가니스탄 자회사에 있는 ISIS-K 자회사를 자회사라고 부르네.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거를 K라고 부르네요. 남들이 들으면 코리아라고 잘못 오해하겠네. 나중에 신용을 주장한다. 이쪽에서 쓸 때 크레디트라는 게그 개념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모스크바 공격은 두 가지 중요한 우려를 나타내는데 첫째, 정부의 특정한 지원 없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테러리스트 조직은 기존의 갈등과 그로 인한 언론의 관심을 이용하여 그들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 둘째, 이러한 조직의 행동은 지속적인 갈등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지금 IS 같은 데가 하위국가 준군사 조직의 사용이라고 해서 테러를 정의하는 것은 위험이 가득한 연습이다. 9.11 테러와의 전쟁 이후 이 용어의 정치화는 한 사람의 테러리스트는 다른 사람이 자유투사라는 표현에 새로운 이미지를 부여했다. IS와 그 부속 기관들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IS를 파괴하는데 러시아의 역할을 비난하고 있었어요. 러시아 국민을 보호하는 푸틴 대통령의 일관된 메시지를 볼 때 보복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그러나 테러를 제거하는 것은 미국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비극적인 공격의 여파로 러시아 당국이 슬픔과 분노를 다시 돌릴 수 있는 편리한 장을 제공하고 있다. 이 테러에 의한 어떤 국민들의 분노를 우크라이나로 돌릴 수 있는
그 명분을 또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테러라는 게 무고한 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그 하는 거라고 그러면은 특정 개인 암살도 테러인가? 이런 또 개인적인 질문을 던져봐요. 그 암살 같은 거 하는 거 이거는 뭐 러시아 그 군인인 것 같은데 그 연관해서 러시아 대학살 용의자들의 고국은 가난과 종교적 갈등으로 고통받고 짐 하인츠가 AP에서 보도를 했는데 어, 이 네 명이 모두 타지키스탄 시민으로 당국에 의해 확인됐고 이들 수천 명 중 일부는 변방의 존재를 청산하기 위해 구소련 공화국 중 가장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매년 러시아로 이주하고 있다. 그래서 그 무장 세력은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 국가 조직 중 하나로 타지키스탄에서 대대적으로 그 대원을 모집했다는 거예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월요일 용의자들을 급진적인 이슬람주의자이라고 표현했는데 에, 이 보도 뉴스를 읽어보면은 그럴 거 급진적인 이슬람주의자가 그지는 않다. 그저 몇 푼 안 되는 가난한 타지키스탄 젊은이들을 돈으로 꼬셔가지고 아쉬운 사람들이 이용된 것 같다. 한마디로 퇴로도 생각 안 하고 일을 저질르게 하고 어떻게 될진 모르고 뭐 약을 먹였는지 어땠는지 그런 행동을 하게 하고 그랬던 거 아닌가 하는데 최고의 피곤이라 그러는데 이 테러리스트 그 두목이 달레 르드존 미조르예프 32살이네요. 그 32살이면 인생을 그래도 좀 많이 알 텐데 러시아에서 불법 거주했을 가능성이 있고 30세의 사이다 크라미 무로 달리 라차 발리 조다 이름이 기네요. 분명히 실업자고 25살의 샴시딘 파리 두니의 용의자 4명 중 가장 안정적인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고 19살짜리도 있네요. 무하마드 소비르 파요프는 쇠퇴해가는 섬유공장 도시 이바노보의 이발소에서 견습생으로 일했지만 보도에 따르면 그는 11월에 그 일을 그만뒀다고 이발사가 되려고 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그만둔 그런 애들이 먹고 살 길이 없고 돈도 못 버니까 뭔가 그 꼬임에 넘어간 것 같다 이 말이에요. 누가 꼬였는지 그게 ISK라는 건데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들이 나왔는데 이 체격을 보면 러시아 군인들에 비해서는 아주 왜소하죠. 그 준동양적인 체구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제 얘기가 그래요. 테러 확보도 없는 무자비한 테러? 얘네들은 그 전문가가 아니다 이거예요. 테러리스트들이. 그냥 어중이 떠중이 그냥 동원된 그런 건데 이 사진을 제가 해왔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뭐 되게 험상궂게 생겼는데 이 고문을 당해가지고 얼굴들이 다 그 잘못되어 있는 상태로 찍은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좀 유독한 건지 얼굴도 옆 측면으로는 잘 찍힌 것 같은데 가장 어린 나이 순으로 한 것 같죠? 나이 순으로? 아니 이 사람이 더 늙어 보이는데 누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친구들 네명이 어떻게 그 모스크바까지 들어와 가지고 누가 데려다 줬겠지. 차로 그리고 무기도 주고 가서 들어가서 쏴. 아, 우리가 그 테러는 책임져 줄게. 쏘고만 나와. 그랬는데 이게 아닐 것이다 이게요. 그냥 버리는 말로 쓴 거겠죠.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미회수 투자금 659억 원 달러.
SGC 에너지가 OCI한테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게 4천간 법적 공방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인데 SGC 에너지가 OCI 상대해서 지급 조정 신청을 했는데 OCI 창업자 3세 경영회사 간 소송 전 SGC OCI 기업 집단 포함이 돼 있고 OCI 지분은 전무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법정 소송이 왜 됐느냐 이런 얘기면은 군사 OCI가 이게 옛날 동양제철화학이라고 돼 있습니다. 2020년 얼마 안 됐어요. 군산에 있는 태양광 폴리실리콘 라인 가동 중단을 결정하며 시작됐다. 자, 우리나라가 태양광 한다고 문재인 정권 때 뭐 탈원전 한다고 태양광이 뭐 미래요. 이렇게 해서 될 건 줄 알고 막 만들었는데 아니다 다를까 다 중국산을 들여다 쓰니까 안 팔리고 중국산이 덤핑 공세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장사 못하고 망한 거죠. 결국 군산 공장 철수를 결정했고 자연스럽게 SGC 에너지와 맺은 증기 공급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폴리시클론을 만드는데 SGC 에너지에서 그 증기 스팀을 공급받기로 했는데 그래서 OCI 관계자는 사업 철수로 인해 소송이 된. 그러니까 OCI 너희들 때문에 SGC가 그렇게 그 투자를 659억이나 너희들을 보고서 물론 이제 군산 여러 공장에 다 그 스팀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건데 뭐 LNG를 들여다가 이제 발전을 시켜가지고 전력도 생산하면서 증기도 생산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라는 게. 그래서 이 3세 경영 때쯤 해서는 글쎄 3세 경영에 와가지고 사촌끼리 지금 싸움이 붙은 건데 좀 대아들도 좀 잘하지. 그거 왜 그러신가 몰라. 이 궁금해지네요. 꼭 이런 뉴스가 나오면 SGC 한번 또 분석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OCI도 좀 가끔 해봤습니다만은 또 시간이 되면은 분석을 해서 좀 별도 방송을 좀 해야 되겠어요. 박종면 칼럼이라고 4조 원 빼앗기고 밸류업 될까라는 제목으로 블루토에서 보도를 했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 최대 요인은 관치와 정치금융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근데 메리츠는 1조해서 주주 환원을 했고 3대 금융지주는 2.5조 원 내놔야 이런 소제목을 했는데 가족 중심의 소유 구조를 개편해야 하고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그 면하려면은 이사회 운영 등 지배 구조도 일반 주주들의 이익이 반영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이런 것을 이제 글로벌 금융자본들이 요구를 한 건데 시장 외적으로는 남북한 대치 상황이나 군사 위협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입니다라고 진단을 하고 이 박정면이라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기업 밸류업은 한두 가지를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과제다. 당연히 기업들만 노력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민주적 국정 운영이나 정책의 일관성 등 정부 역할도 아주 중요하다. 아주 객관적으로 쓰려고 노력을 했어요. 금융주 가운데 유일하게 선진기업 수준의 PBR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메리츠 금융지주다. 1.77배다. 금융 쪽에서는 이 정도면 높은 모양이죠. 어, 제가 뭐, 인터넷 금융으로 처음 주식을 해가지고 이 주식 통장 개설한 게 메리츠 증권이었어요. 조금 뭐 남들 개나 소나 다 하니까 그것도 못하면은 그 현대 시류에 밀릴 것 같아가지고 그거 뭐 돈 좀 묶어 놓은 거를 꼭 그 증권회사 계좌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좀 연습을 해봤었죠. 뭐 저는 뭐 돈을 크게 잃지를 않았었습니다만은 그냥 투자 개념으로 한 군데 그냥 딱 그냥 짱 박아두고 안 팔고 한 몇 년 지나서 팔면 조금 저축된 기념 기분 정도 그 정도 원래부터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욕심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해 그 윤석열 정부는 은행권을 향해 돈잔치, 이자 장사, 횡재 등의 비판을 이어가더니 드디어 상생금융을 빌미로 2조 원을 넘는 돈을 뜯어갔다. 정부가 뜯어갔다는 식으로 들리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아니 그 했는데 그럼 강제로 뭐 뺏어갈 일이 있어야죠. 뭐 세금 정부는 세금으로 걷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이 사람은 박정면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데 어쨌든 저는 뭐 이자 수입도 별로 없고 지급이자도 지금 저도 나가는 게 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은행에서 이자가 몇 푼 뻥 들어왔어요. 이게 뭔가 했더니 그냥 이자 환급이다 해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입김으로 이렇게 했다는 얘기인데 에, 그 명분은 상생이지만 사실상은 규제 산업이고 은행이 주인이 없는 은행업의 약점, 주인이 없는 은행업의 약점, 고개를 갸웃하게 하네. 공권력을 동원 강제로 뺏은 것입니다. 은행별로는 KB은행, 하나신한우리, NH농협 등이 해당 2천억에서 4천억 수준으로 은행권 전체 분담액의 75%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말 2조 원의 상생금융과 올 들어 2조 원의 ELS 손실배상이 모두 4월 총선을 앞두는 거로 해서 또 다른 뭐 의혹을 갖게 만든다. 총선에 승리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윤 정부가 그 관치금융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주인이 없는 은행? 이 사람 뭘 얘기하는 거지? 시중은행 최고 70%까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 세력이 언론 플레이로 야, 그 뭐 우리 그 한국에 그 투자해서 돈 좀 벌어 먹겠다는데 그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직접 얘기를 못 하고 또 이 돈 분명히 돈 처먹었겠지 뭐. 얘기해서 이렇게 관치금융이다 하는 식으로 공격하는 거 아닌가? 누가 글로벌 금융 세력 애들이 이렇게 생각도 들긴 드네요. 잔인하게 폭력적인 멕시코 카르텔 복합 사기로 미국인들의 생명을 앗아감. 크리스 에버하트가 폭스 뉴스에서 했는데 멕시코 그 마약 카르텔이 또 무슨 사기 카르텔까지 만들어 가지고 미군들로부터 4천만 달러를 빼놓고 2022년에 많은 노인 희생자들의 생명 저축금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훔쳐갔다 이런 얘기인데 그 할리스코 뉴 제너레이션 카르텔이라는 게 있는 모양인데요. 빠르게 진화하는 시분할 사기. 요 개념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그 방송 젊은 애들 뭐 모르는 동문에서 뭘 어디에 가입을 하면은 뭐 그냥 돈 몇 푼 입금하면은 뭐 하루에 뭐 몇 배를 번다는 동 이따위 하고 다 유사한 걸 겁니다. 제닛 앨런 재무장관은 재무부는 멕시코에 있는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CJNG의 수의공과 펜타닐과 같은 치명적인 약물을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을 방해하기 위한 행정부의 정부 전반의 노력에 전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2023년 4월 27일 FI 경고 이후에 그 재무부는 3명의 멕시코 범죄자와 13개의 멕시코 기업에 대한 새로운 제재로 카르텔의 사기 네트워크를 세 번째로 타격하여 총 40개가 됐다. 제재 대상 중 상당수는 CJNG의 마약 밀매 전략 거점 중 하나인 할리스코 푸에르토 바야르타에 위치해 있다. 옐런은 2023년 11월 성명에서 불법 펜타닐과 같은 마약 밀매 업체인 CJNG 카르텔은 타임쉐어 사기 네트워크를 통해
다면적인 범죄 기업에 상당한 수익을 창출한다고 밝혔다는 거예요. 피셔라는 어떤 언론인이 있는데, 그리고 멕시코에는 예, 그, 그 대통령이 이런 사기를 막기 위해 중요한 자원을 쓸 일은 거의 없을 거다. 이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는데, 어저께인가 그저께 뉴스에도 멕시코 대통령 자체도 멕시코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미국의 사실상 비협조적 뉴스가 있었던 거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이 뉴스에서도 그거를 또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셔라는 사람이 그 커리어 저널 기자인데, 피셔가 묘사한 것은 멕시코의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과 카르텔 폭력과 범죄 행위를 부정하거나 축소하려는 그의 행정부의 정책과 일치한다. 멕시코 우선주의로 표현을 했습니다. 지난 뉴스에는 그는 2023년 9월 연두교서에서 마약 범죄 또는 카르텔에 대한 언급을 또 생략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023년 4월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시날로와 카르텔에 대한 조사를 위해 미국을 찢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되어서는 안 될 폭언적이고 오만한 간섭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멕시코 대통령한테 그 카르텔들을 당신네들이 좀 규제해야 되고, 미국에 들어오는 그 마약 같은 거, 이 좀 당신네들이 좀 통제 관리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에, 웃기는 얘기 하지 말라. 그건 니들 문제지 우리 문제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3월이니까 지난 3월 언제야? 정부의 군대가 개입하는 것은 고사하고 어떤 외국 정부도 우리 영토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미국의 마약법은 마약 이 단체가 있다면은 미국 군대를 보내는 미국법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주권 침해라고 얘기를 하면은 라고 못 들어오게 하는 나라, 그러니까 군대로 막을 수 있는 나라는 현실적으로 없겠죠. 그런데 멕시코 대통령은 아주 강하게 미군이 우리 허락 없이 무슨 카르텔 무슨 잡는다고 무슨 작전을 쓴다든지 그런 것은 우리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FBI의 2023년 3월, 작년 1년 전이네. FBI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네 가지 안전 팁과 피해를 입을 경우 어떻게 하는지 공개를 했었다는데, 아까 타임쉐어라고 그랬죠. 시간 공유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의 불청객, 전화, 문자 또는 이메일 이런 거 주의하라. 우리나라도 작은 전 세계적으로 SNS가 하고 그다음에 이동통신이 발전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 문명의 편리함 이기를 누리는 것보다 그걸 통해 가지고 너무 피해를 많이 보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FBI 자체가 이런 주의 경고문을 낸 것 같아요. 네 가지. 연락하고 있는 모든 기관을 조사하고 독립적으로 사무실에 연락하여 회사 대표와 이야기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신뢰하는 부동산 중개인이나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사기꾼들은 압력과 시간에 민감한 재앙과 같은 전술을 사용할 것입니다. 시간이 급한 마감 시간 다 됐어요. 빨리 하시지 않으면은 그거 곤란합니다. 이 좋은 기회를 놓치십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써먹죠. 기회가 너무 좋아서 사실이 될 수 없다는 것처럼 보일 때 기회는 종종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쉽게 돈을 버는 게 어딨냐. 이거 하면 돈 법니다. 그러면 그 새끼는 사기꾼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N번방인가 N번방이 아니고 뭔 방이에요. 이런 거 하는 건전하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문자 메시지 이런 거 쓸데없이 그러니까는 이 개인 전화번호까지 다 누가 팔아먹는 놈들이 있어가지고 무작위 걸려서 그냥 하나 걸리기만 하면은
그 다 사기. 우리나라도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나라 이런 거 파헤쳐가지고 그 새끼들을 다 그냥 조져버려야 될 텐데. 트럼프 자산 65억 달러 대 사상 최대 SNS 합병 완료. 블룸버그에서 톰 어, 말로니 기자가 보도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기업 제국은 25일에 전례 없는 위기에 빠질 것이었다. 하지만 급변에 전 미국 대통령의 자산에는 지금까지 최고의 날이 되었다. 그 몽고혼이 뉴욕의 소송으로 5억 달러, 약 760억 엔의 남짓의 보증금 증서를 내미는 기한에 직면해 있던 트럼프 씨는 25일에 주법원으로부터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보증금을 1억 7,500만 달러로 감액이 됐다는 거예요. 비슷한 시기 트럼프의 소셜 미디어 회사인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은 2년 5개월에 이르는 합병 절차를 마쳤고 서류상으로는 수백십억 달러 상당의 주식이 정식으로 트럼프의 것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본식 그 저기 블룸버그 일본판은 기자 이름을 요 맨 말미에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용할 때는 이제 이 위에다가 하는데 왜 일본 언론들은 대부분 그렇게 할까?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은 이게 그 옛날 그 조직을 우선하는 그 제국주의 때부터 집단을 우선시하고 개인을 좀 이순위로 보는 그런 사고방식들이 일본인들이 우리나라도 똑같이 이렇게 했었죠. 근데 이제 미국식으로 하다 보니까 미국의 영향을 요즘 많이 받아가지고 제목 쓰고 기자 이름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상단에 나와요. 동아 뭐 일보라든지 이거부터 나오는데 제가 일부러 그 사람 기자 이름부터 쓰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을 좀 띄워서 좀 이 동아일보가 잘난 게 아니고 거기에 속해 있는 인적 자원들의 질이 좋아야 동아일보도 좋아지는 거지. 어떤 기자, 그러니까 기자 이름부터 써라 이런 얘기예요. 어떤 뉴스든 기자가 쓰는 거지 동아일보가 쓰는 건 아니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해가지고 스카이어 스루프 타임즈라고 한 거죠. 그런 얘기겠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미디어하고 특별인수 목적회사 SPAC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SPC라고도 불렀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렇게 합병이 돼가지고 이 주가도 뭐 괜찮아진 것 같고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된 경우는 법에 의해서 6개월간은 보유 주식의 전매가 금지돼 있어서 주식 팔아가지고 뭐 돈을 만든다든지 그럴 그 전에 그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잖아 어떻게 70대 후반에도 일을 할 수 있는 체력이 있으면 트럼프는 행복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연이어서 로이터 일본판에서는 공화당 거액 헌금자 트럼프 보증금 지급 협력 검토 관련 소식통이 그 벌금을 감액을 받았지만은 그것도 버거우니까 헤지펀드 창업자인 존 폴슨 씨하고 석유 대기업 컨티넨탈 리소시스의 창업자 해롤드 햄씨 등이 주말에 1,000만 달러 이상의 제공을 신청한 헌금자도 있었지만 그 후에 필요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아예 안 도와줘도 돼요. 제가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슨과 햄 두 사람은 보증금 관련 움직임과 상관없이 4월 6일 예정된 트럼프의 자금 조달 행사 주최자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는 11월 대선에서 당선된 경우 폴슨을 재무장관으로 기용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 뭐 자기 돈 들여서 그렇게 트럼프를 후원하는데 대통령이 되면 의리는 당연히 의리 지켜야 되는 거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